자, 자, 오늘은 1장의 마지막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2장 제일 처음에 국민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소위 국가 경제를 양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죠. 그것이 바로 GDP입니다. GDP가 국가 경제의 양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양이란 것의 기준은 주어진 기간 동안, 보통 1년 동안 그 나라 경제의 양을 측정을 하죠. 그게 이제 연간 GDP고, 그 GD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냥 GDP가 아니라 실질 GDP의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로 한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그 성장률로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성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아니 뭐 일자리가 늘고 생산량이 늘고, 결국은 생산량이 느는 겁니다. 양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생산량이 안 늘고 생산가액만 늘어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건 생산량이 동일하더라도 물건 가격이 올라버리면 총 생산 액수는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그냥 물건의 생산량의 변화 없이 물건 가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건 양이 늘어나는 것. 즉, 왜 물건량, 생산량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한테 배분되는 소득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의 우리가 기준은 대부분 실질로 봅니다. 실질 성장.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 실질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면 항상 모든 나라 어디서든지 신문이라든지 어떤 데에 대한 성장률은 항상 실질 GDP 증가율이다, 명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종종 신문 기사에다가 댓글을 단 사람들이 뭐 성장해봐야 물가 오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댓글을 다는데, 그 데이터상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물가를 제외한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긴 데이터로 봤습니다. 이 긴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총기간의 데이터입니다. 195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2019년까지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보여줬냐라고 하면 일단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 2019년은 어디 있냐?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는 한 요 수준입니다. 요 수준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요게 4%, 8%, 12%, 16%죠. 그러니까 4%인데 4와 0의 사이다라는 것은 딱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한 2%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올해는 아주 예외적인 해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 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올해는 아주 예외적이니까 빼고, 뭐 올해를 제외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작년 실적을 봐도 성장률이 현재 2%다. 작년 같은 경우 2%다. 자, 그게 이제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2%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를 보자라는 거죠. 추세를 보면 성장률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죠. 쭉 이게 매끈한 선이 아니라 완전히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는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떨어지죠.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때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서 지금 이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거의 50년 이상, 60년 정도 이야기죠. 65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된 셈입니다. 역사인데, 자, 역사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60년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아직 제대로 산업화가 안 된 상태, 농경가, 그러니까 뭐 일제를 벗어나 가지고 해방되어 가지고 아직 뭐 변혁기에 있는 상태고, 60년대부터 제대로 이제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해서 경제 발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 이때는 보면 뭐 어록은 있지만 10%를 넘는 12%, 한때는 연성장률의 15%까지 실질입니다. 실질이 15%죠. 이때는 사실은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한 10에서 20%씩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증가율이 30% 이상 넘는 때가 몇 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고도 성장을 했었죠. 고도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쭉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뭐 그냥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자, 이거는 이제 고도, 그러니까 산업화의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럼 이 높은 성장률이 왜 떨어졌냐? 하는 이야기죠. 왜 떨어지냐? 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뒤에 말하겠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장률은 고도 성장이 지속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중국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단기간에 고도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10% 이상 되는 성장률이 한 4, 5년 이상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뭐 9%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8%, 그러다가 이제 8%도 안 되고 7%, 이제 이런 식의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죠. 즉, 이 성장률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물론 아주 잘해서 그렇지만 지속하기는 힘들다.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고 지금은 더 떨어져 가지고 이 수준에 와 있다. 뒤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 다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좀 이례적인 포인트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이례적인 포인트.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요 두 개는 그 중에서 아주 예외적이죠. 아주 예외적이죠. 들쑥날쑥을 하지만 계속 성장률은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였고, 그냥 들쑥날쑥 내에서 조금 추세 내에서 들쑥날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죠. 이 전체, 그러니까 65년을 통틀어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딱 두 해 있었습니다. 딱 두 해. 1980년과 그 다음에 1998년, 이 딱 두 해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해인지 이거는 잘 알 겁니다. 1998년이라 그러면 소위 뭐 IMF 사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IMF가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금융위기입니다. 소위 세계적으로 경제학적 용어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4개 나라,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4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나빠졌는데,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는 동아이스트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한 이유는 시발점이 금융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금융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개방을 너무 섣불리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 사태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물 부분에 충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굉장한 이 힘든 시기가 발생했는데 그 힘든 시기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조금 더 이제 선진국역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되돌아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선진국 체제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런 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빠르게 선진국 체제로 바꿨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그렇고 뭐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이야기죠. 자, 어떻게 선진국 체제를 바꿨냐라고 하면 왜 이게 발생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는 리스트는 뭐 신문 한 장을 신문 전체를 다 뒤덮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뭐 아니면 뭐 온갖 나쁜 이야기 다 나오죠. 그런데 뭐 부정부패가 많고 아니면 기업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갑자기 이때 시작된 건 아닌 거죠. 옛날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이 일이 발생했느냐 라는 이야기죠. 시작은 사실은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 정책 실패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금융 정책 실패 때문에 외환시장을 너무 성급하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 개방이 우리보다는 또 외국에서의 압력이 또 심했죠. 심했기 때문에 섣불리 개방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문제는 밀려오는 자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환율 관리를 제대로 특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평인데 어쨌든 이걸 기회로 우리나라 체제를 바꿨다라는 건데 체질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제일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양적 성장 기조였습니다. 양적. 그러니까 고도 성장의 지속기였죠. 고도 성장의 지속기. 좀 떨어졌다 그래도 8%입니다. 8%. 8% 성장이라는 것은 진짜 고도 성장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연 경제 성장률이 8% 그래도 엄청난 고도 성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90년대 중반까지도 고도 성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도 성장기 성공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고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추세가 떨어졌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이 성장기는 어떤 시기냐 그러면 누구든지 공장을 만들면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 기술을 잘 배워와 가지고 아니면 안 되면 뺏겨왔더라도 아니면 기계를 잘 사와 가지고 공장을 돌리면 돈을 버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공장을 하나 만들 때마다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생산량이 더 나오고 수출이 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은 소위 이익보다는 외형 위주로 기업이 돌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제학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서 배운 내용이겠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우리가 뭐 목표 함수를 정할 때는 이윤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설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경제 이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소위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했는 겁니다. 매출 극대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왜 매출 극대화냐? 이윤보다 매출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윤보다 매출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늘려놓으면 지금은 이윤상은 이윤을 신경 안 쓰더라도 덩치를 훨씬 크게 키워 넣으면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같은 퍼센트라고 그래도 훨씬 이윤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년 내에 이윤 따져가지고 뭐 이윤 없는데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공장 지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이윤이 되더라. 라는 거죠.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그래도 낮은 인건비, 좋은 인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외국에서의 기술을 잘 배워왔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많은 공장을 만들면서 양적인 성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때 떨어지냐라고 본다 그러면 금융위기지만 이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적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회는 이윤 따지는 것보다는 양적 성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죠. 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1, 2년 이윤보다는 한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시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특히 어떤 시기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 경쟁자가 적고, 내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용 우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라들어 가지고 기업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럴 기회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후발 산업화를 하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 30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했는데, 이제 그 활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때 성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때 성장이 사실은 경제학에서 세계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과연 저게 뭐냐라는 거죠. 왜 저렇게 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성장인데, 소위 성장론, 경제 성장론에서 항상 하는 이제 이슈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전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펙티브 있는 이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리고 결과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지. 어느 개도국들이 조금 해가지고 성장은 가능했지만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간 경우는 없었던 거죠. 개도국 내에서 조금 성장은 됐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이 개도국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예를 드는데,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한 5대, 10대 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개도국이죠.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좀 취약한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개도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혹자는 일본을 예를 드는데,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고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개도국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쟁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전쟁을 일으킨 국가죠. 자기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강한 산업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소위 전범 국가들인데 이런 산업력은 굉장했던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됨으로써 국민소득이 떨어졌을 따름이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술하고 그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그게 빠르게 회복되면서 여러 개의 운대가 맞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다시 진짜 옛날보다 훨씬 2차 대전 이전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G2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갔다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었다가 잠시 쇠퇴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얘기는 없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을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곧 선진국 가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성장을 빨리 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대해서 논란이, 우리는 사실은 기분은 별로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이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캐치업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잡기 효과. 따라잡기 효과 덕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다. 물론 이제 따라잡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잡기를 잘했다는 것만 해도 무지무지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우리로서는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독창적인 능력, 아니면 우리의 민족성,
아니면 우리의 뭐 근면 성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좀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따라잡기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또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배경 자체로서 뭐 유교 문화권 그걸 또 하나의 배경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맹률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의 소위 수준이 높다. 그래서 쉽게 따라잡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뛰어난 근로자, 뛰어난 노동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동력도 언제든지 공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쉽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옛날 국가들이랄까 뭐 계속 지금 개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절대 빈곤에 있고 그런 나라에 비해 가지고 왜 이 나라가 빨리 성장했느냐? 소위 뭐 상대적으로 이 유교 문화권에서 이 학력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따라잡기를 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떨어졌느냐? 이게 떨어진 것의 원인은 소위 따라잡기의 효과가 거의 다 쇠진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잡기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롤 모델이 있으면 따라잡는 겁니다. 롤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이죠. 외국의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외국에 공장이 있다. 그럼 공장에 있는 기계를 우리도 사와 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만들어서 왜 외국 물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수출할 수 있느냐, 더 낮은 인건비로 만든다 그러면, 아니면 더 좀 우리가 꼼꼼히 잘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낮은 인건비였고 낮은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라잡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기술을 조금씩 배우고 조금 더 기술도 개량하게 되고, 물론 첨단 기술은 못하지만 조금씩 개량을 우리 머리를 통해 개량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다가 계속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거의 다 따라갔다라는 거죠. 90년대 중반 되면 이제 뭐 거의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가 나옵니다. 조선, 자동차, 화학, 철강, 뭐 전자 이런 산업이 쫙 갖춰진 거죠. 그 산업을 우리나라가 지금 다 갖춰졌단 말은 그 산업을 다 배워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다 배웠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물론 이제 아주 첨단 일부 기술이 있겠지만 이거는 따라가기도 힘들고 기술도 꽁꽁 숨겨가지고 잘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따라잡기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고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게 확 떨어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 따라잡기 효과로서 이걸 성과를 평가하는 것 가지고 폄훼한다 아니면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잘하면 되는 거야. 잘하면 되는 거죠. 뭐 공부라는 것이 다 그거죠.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뛰어난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죠. 그걸 우리 잘한 모범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계속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더 이상 양적 성장, 그러니까 따라잡기를 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양적 성장이 가능했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하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났을 겁니다. 이때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잉성장의 실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잉성장. 그러니까 무조건 공장만 만들면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저돌적으로 모든 산업에다 공장을 사이즈를 자꾸 키웁니다. 빚을 많이 내가지고 공장을 자꾸 사이즈를 키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이 없으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이 스탑되면 그때는 그 공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포인트였던 거죠. 이렇게 한번 이때 그런 상황으로 오지게 당한 거죠. 자, 특히 이제 이렇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금융이 결부되는 것은
외형 위주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공장을 크게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율이 팍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이때 이자율이 뭐 시장 이자율이 한 12%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이자율로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한 8%, 9% 정도 조달 가능했죠. 했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20%, 3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빚이 많은 기업은 순서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망한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그룹이죠. 대우. 소위 대마불사. 어떻게 3대 그룹인 대우를 망하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결국은 대우까지 망했습니다. 대우가 왜 망했냐? 상대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힘들었지만 제일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의 본질적인 능력은 약했고, 그러니까 대우그룹은 주가 뭔가 하면 소위 뭐 무역을 통한 회사였습니다.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보다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죠. 기술이 없이 소위 덩치를 키우는 회사들은 이때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냐. 덩치 추구했다가 다 망하구나. 한순간에 망한 걸 봤죠. 대우까지 망한 걸 보니까 다들 뜨고 싶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요즘은 떼나게 뭔가 하면 이윤 중심으로 이제 경작으로 돌아간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이윤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돈 안 되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하고 돈만 되는, 돈 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윤이 남는 산업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바뀌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면 굉장히 자금 사정이 풍부합니다. 옛날은 대기업은 대부분 빚더미였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흑자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체질이 바뀐 하나의 계기였죠. 그리고 더 기술에 신경을 쓰고 외형보다는 내실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때의 외형 중심의 성장을 비난할 건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외형 중심의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지금까지 만들 수 있는 발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외형 중심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내실 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역사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효과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약을 해보면 70년대 초반 이후 성장률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2007년부터 3.2, 2.9, 2.0으로 급격히 둔화했다. 17년에 3.2고 18년에 2.9고 작년에 2.0이었습니다. 0과 4 딱 중간이 됐죠. 2.9였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는 성장률이 3%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말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누가 하나 질문해 줬습니다. 80년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이유. 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뭐냐. 1980년에 마이너스가 두 개 있었는데 장황하게 이걸 정리했고 요건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1980년 소위 어떤 일이 발생했냐. 1979년 말에 10월 달에 발생한 일이 있었죠. 20년 동안, 19년 동안 대통령 한 분이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대통령 12.6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대통령 한 사람이 소위 지금은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의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죠. 그 영향입니다. 자, 그 영향이 왜 이렇게 그 영향이 그렇게냐. 대통령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영향이 크냐.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닌데 워낙 20년 동안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6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대통령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근데 예, 그때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뭐 완전히 전 나라가 패닉에 빠진다는 거죠. 모든 경제는 완전히 사실 권위주의 정권으로 모든
경제와 산업과 모든 것을 국가에서 꽉 틀어잡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방향을 잃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경제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죠. 일인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다시 회복되고 뭐 나라가 뭐 어떻게든 그 정상화되니까 그게 정상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되고 나서는 다시 원수준으로 되돌아갔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나의 쇼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쇼크였다. 이러고 나서 되돌아가서 대통령 된 것이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된 거. 이때 그 사이의 공백 기계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추세가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추세가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이거는 추세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떨어졌다가 다음에 빠르게 급등을 하죠. 빠르게 급등하는 것은 그러니까 98년 대비 99년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소위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마이너스로 나쁘면 다음엔 나빠진 부분만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장률이 옛날 정상적인 상태로만 하더라도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런 효과고, 그러나 거기에 한 해, 두 해, 뭐 요 정도 있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는 그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죠.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장세가 떨어지는 기점이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소위 따라잡기 효과가 대부분 다 소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성장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좋았습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빠뜨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장률이 3%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올해 전망된 경제 성장률도 2%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7 내지 1.8% 정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정치적인 논쟁은 많죠. 서로 정치적인 싸움으로 너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그거는 정치 이야기 빼고 순수 경제 이야기만 해봅시다. 순수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성장률 둔화가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거기서 경기적인 요인을 먼저 보면 세계 경제 침체 등과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둔화. 그러니까 우리말 그 독불 정부는 아니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따라 나빠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드는 물건의 절반을 수출하는 나라죠. 근데 그 물건 사갈 사람들이 못 사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사간다 그러면 그 물건 만들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국가가 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할 수 없죠. 뭐 그때 이 고통을 슬기롭게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기적 요인에 의한 둔화는 외국 경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인도 아니고 외국 경제 요인이고, 뭐 방법은 시간밖에 없죠.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 어떤 거는 길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길어졌지만 당초에는 큰 충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심대한 단기적으로 큰 충격일지 몰라도 뭐 길어봐야 얼마나 길어지겠나라고 봤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죠. 생각보다는 아마 그 충격이 거의 1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 나오고 더 이상 이런 방역 국면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빨라도 내년 여름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그게 1년 반은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게 한 2년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이 되겠죠. 그렇지만 긴 기간에서 2년이라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 본 경제학적인
30년, 50년, 60년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충격인 거죠. 충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역적인 요인 아니면 이런 전염력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이건 경제 외적 요인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연히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뭐 해결하고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뭐 할 수 없다 하는 거고 단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 악화되는 정도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악화된 와중에 있는 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뭐 손님이 다 떨어진 가게가 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다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이제 도와줘가지고 살아남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체의 깊이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재정정책, 경기부양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경기적 요인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정도. 경기부양정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항상 나오는 그 신문에 나오는 정책이지만 어떻게 봐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그 침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침체의 고통과 폭을 줄이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더 큰 문제가 구조적 요인입니다. 구조적으로 경제가 둔화된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장을 둔화는 이제 큰 문제죠. 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이 경제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어쨌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현재 이 상황이 있다.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자,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겁니다. 경기적인 둔화는 이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경기적 둔화고 회복됐죠. 경기 둔화, 회복, 경기 둔화, 회복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삐뚤삐뚤하다는 것이 경기 둔화됐다가 회복됐다가 경기 둔화, 회복, 경기 둔화, 회복, 경기 둔화. 이게 이제 연간 데이터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쪽한데 분기 데이터를 했으면 조금 더 완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추세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가 경기적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보다 요때가 더 고통스러울 때니까 요때는 경기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요 정도가 된 겁니다. 안 했으면 한 몇 가지 떨어졌을지 모르겠죠. 요 정도 떨어졌을 걸 한 요 정도로 막은 겁니다. 그리고 나또가 경기가 회복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경기가 나빠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정책득이 요 정도에서 가지고 요 정도로 이제 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경기적인 변동. 이게 경기적인 변동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것은 이거죠.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떨어지는 거. 자, 이 추세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따라잡기 효과의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고 이때는 보니까 이제는 따라잡기 효과가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기술이 하산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은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따라가야지 외국에서 배워올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된 겁니다. 즉 경제성장 지속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은 이때가 진짜 고도 경제성장 지속입니다. 거의 한 30년에 걸쳐가지고 고도 성장이 지속됐죠. 이거의 지속으로 자본이 축적되면서 성장의 결과 부자가 된 겁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이 있어졌다라는 것은 공장이 바로 재산이죠. 공장과 산업 인프라, 그 다음에 국가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고 이게 바로 재산입니다. 자본이 축적됐다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이런 물적 자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적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고도화된 거죠. 그래서 웬만한 딴 선진국들 가봐도 별 차이 없더라. 우리가 뭔가 하면 다 이 통신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공장도 최신 공장들이 다 쌩쌩 잘 들어가고 있더라.
즉 산업구조가 고도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지만 이거의 배뉴스는 예전과 같이 따라잡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도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요인. 첫 번째는 따라잡기 효과가 다 떨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고, 제일 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도 성장이 힘들 것이다. 이제 중국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도. 그런 케이스인데,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까지도 못 오면서 빨리 떨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일부는 첨단 산업을 따라갔다 그랬지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그런 요인, 그런 측면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서 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제 따라잡기 효과는 전혀 기대를 못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단당해가지고 더 이상 그걸 기대 못할 지경이 빠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자, 어쨌든 이렇고.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인구 구조의 고령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제 점점 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다음 챕터에 나오겠지만, 이제 얼마나 심한지 볼 겁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둔화가 아니라 재작년부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아직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은퇴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새로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산업은 그 은퇴자만큼 안 됩니다. 그러면 총 일할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둔화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일할 사람이 적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력이 둔화된다. 이것도 큰 요인입니다. 자, 이 따라잡기 효과가 다 떨어진 판에 인구마저도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일할 사람, 물리적인 숫자마저도 줄어든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따라잡기 효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창출을 통해서만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속 성장률을 회복이 아니라 지금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산업 창출이 안 되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문을 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경제 상황은 안 좋다. 그러니까 옛날과 봐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잘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잘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 다 옛날보다 나빠졌다. 거기다가 인구 구조도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다. 일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높아집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죠.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 그러는 것은 이제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높아진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창조력은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도는 높아지지만 새로운 번뜩번뜩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들 숫자는 확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따라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즉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뭐 또 다들 최대 목표가 공무원이 된 것이 대부분의 목표라는 것이 좀 그렇게 건전한 사회는 아니라고 평가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 그쪽으로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의사, 변호사, 공무원으로 많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인력들이 갈 데가 아니라 딴 데 가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인력 배분이 덜 생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사람들 생각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공무원 해가지고 길게 그냥 조금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내 젊음을 불태워가지고 한번 이 세상에다가 승부를 해볼 것이냐. 이 두 개 중에서 뭔가 하면 대부분 다 너무 쉬운 길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어려운 길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만, 지금은 해가지고 잘 못 되더라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투지를 가진 사람은 숫자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구조적 요인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장세가 낮아지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조금 경제학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시기 하나 등장했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는 GDP, 국가 경제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가 GDP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GDP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씁니다. F라는 것은 생산 함수입니다. 생산 함수죠, 그죠? 함수죠, 그죠?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함수, Y는 fx라 그러죠. 그때 F입니다. F고, 괄호 속에는 X가 들어갔죠. X가 Y를 설명하는 설명 변수입니다. 근데 X 대신에 여기는 자본, 노동 두 개가 됐습니다. 즉, 자본과 노동이 GDP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본과 노동과 이 함수가 GD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학을 많이 쓴다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함수를 딱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GDP를 추정해냅니다. 추정해내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 함수의 형태라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자본과 노동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GDP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럼 그 공장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는 설비가 자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이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그 공장의 매출액이다. 생산 물건 개수다 라는 거죠. 물건은 이게 실질로 봐야 되겠죠. 실질이라면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경제의 대표 지표인 GDP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값입니다. 여기서 자본이라는 것은 기계, 공장, 시설, 인프라라는 거죠. 그 하나의 공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인프라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야지 생산물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까지 포함인 거죠. 이게 자본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액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 GDP가 매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야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쓸 수 있다. 더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다. 더 풍요로워진다. 거죠. 이를 위해 가지고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본 노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뺐는데 이 F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함수가 있습니다. 생산 함수 속에 사실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너무 전문적이라서 빼고 일단은 이것만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걸 봐서도 이 GDP가 계속 늘려고 그러면 투입량이 늘어야 되죠. 자본과 노동 투입이 늘어야 되죠. 특히 1인당 GDP가 늘려고 그러면, 자, GDP 늘려고 그러면 이거 두 개 집어넣으면 자꾸 늘어난다. 그런데 노동은 한계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GDP 총량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1인당 GDP고, GDP는 총 덩치입니다.
그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이것도 늘지만 1인당 나누는 분모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뭔가 하면 분모가 더 줄어듭니다. 이거 넣는 것보다 효과보다는 분모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투입으로는 GDP 늘어나는 것이, 특히 1인당 GDP가 늘려고 그러면 노동 투입으로는 별로 안 납니다. 1인당 GDP가 늘려고 그러면 자본 투입이 늘어야 됩니다. 자본 투입. 자본이 늘어나야지 1인당 GDP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죠. 투자 이야기 계속 나오죠. 투자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다. 그래서 투자를 내년에 얼마 하기로 했다. 기업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 많이 하라. 라고 가지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죠. 그 투자를 많이 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장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인구는, 노동은, 이건 어떻게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갑자기 많이 늘지도 않는 거죠. 지금 판에는 오히려 줄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국 근로자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문제인데,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걸 빨리 늘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건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할 재원은 과잉일 정도로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한 이유는, 그때는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만 지으면 돈이 됐다라는데, 그럼 다 공장 짓지. 왜 못 짓냐? 라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 제일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공장을 짓으면 그게 돈이 됐던 거죠. 그때는 부족했는데, 그래서 돈이 되니까 그 돈이 쌓여가지고 지금 재원이 늘어난 겁니다.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장도 많아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돈은 넘칠 정도가 됐죠. 넘칠 정도가 됐어. 오히려 국내에서는 투자할 곳이 없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금은 투자할 곳은 투자할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돈이 넘친다는 것의 가장 제일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근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운동, 아니면 최근에 이제 외국 주식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개인들이 외국 주식을 얼마나 샀다라는 이야기 하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인이 외환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사하고 외국 여행조차도 개인이 못 갔습니다. 외국 여행 자유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외화가 자유롭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외환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용으로만 쓰도록 꽉 묶었기 때문에 개인이 못 쓰겠는 것이고, 지금은 외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환전해서 여행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투자는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외국 부동산 사도 되고, 외국 주식 사도 되고, 돈이 넘치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자금이 넘쳐가지고 지금 자금이 외국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국제 수지를 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한 500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씩 외국으로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국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돈이 외국에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주식을 샀다는 이유는 그게 테슬라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인텔이 됐든 구글이 됐든 나노엑스가 됐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주식을 샀다는 것은 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된 거죠. 즉 돈이 있다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투자 종용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국면이 아니더라. 투자할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인,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빌려간 돈을 제대로 못 갚을 것 같다라니까 안 빌려주는 거지. 신용도만 있다 그러면,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은행이 요즘에는 돈 들고 빌려주려고 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빌려줄 데가 없어서 은행은 대출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돈은 많은데 제대로 대출을 열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고액 예금은 사용합니다. 기업의 고액 예금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받아봐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도 굉장히 낮죠, 지금 이제. 뭐 예금자한테 이자율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는 이자율, 대출 이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이자율 때문에 그 돈이 투기로, 부동산으로 가고, 이제 주식으로 가고, 그 다음 부동산으로까지 많이 가가지고, 지금 뭐 강남 아파트 가격,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낮은 이자율 때문에. 어쨌든 돈은 많더라. 즉, 돈이 있다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란 거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거죠. 경쟁력 있는 상품 또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화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은 지금 다 되게 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회사 하나 상장한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죠. 오늘은 뭐죠? 그렇죠. 그 회사가 뭐죠? BTS. BTS의 그 회사 상장한다 그러니까, 그 상장에 대해 가지고 모인 자금이 거의 100조 원대의 자금이 모입니다. 100조 원대. 100조 원대의 자금이 그 주식을 하나 받겠다고. 그러니까 100억 돈을 거기다가 상장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지금 100대 1 이상입니다. 1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주 사겠다고 돈 내면 100주 액수만큼 내도 한 주밖에 못 받는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100조 대의 돈이 거기다 몰리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을 때 돈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는 돈은 많은데, 자본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더라. 그 이야기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더라. 새로운 산업 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생산의 효율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투자입니다. 새로 더 기계화한다라는 것은 투자죠.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크게 이루어짐으로써 투자가 더 많이 되고 더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에 대해서 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내수 비중을 높이자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취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는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진단을 내리냐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해가지고 소위 앞에서 여러분 봤죠. YCIG. 우리나라 GDP 중에서 소비의 비중, 투자의 비중, 수출의 비중, 수입의 비중 그런 거죠. 우리나라 GDP 중에서 소비의 비중이 뭐 한 55% 정도 있죠. 근데 미국은 거의 80%입니다. 중국도 거의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내수를 높이자. 소비를 더 많이 하자. 아니면 투자를 더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수라는 것은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것도 투자죠. 투자는 여기서 이야기했죠. 지금 투자는 하고 싶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투자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남은 건 소비죠. 그럼 소비를 더 많이 하자. 어떻게 소비하냐?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수출하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온 주장인데, 그리고 이제 더 극단적인 것은 GDP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내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은 소비, 투자, 정보 지출 순수질 중에서 소비하고 투자를 높이자라는 건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되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자라는 건데, 그건 한 타임입니다. 한 타임 나눠줘 가지고 더 소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소비 비중이 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많아야 됩니다. 월급이 많아야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지, 국가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민들한테 받을 소득의 일부를 떼가지고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조삼모사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즉
소비를 늘리려 그러면 소득이 늘어야 되고, 소득이 늘려 그러면 성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체인에서 옆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야 돼야지 소비를 늘 수 있지, 소비가 는다고 소득이 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케인즈의 승수효과 같은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지사님께서 또 승수효과를 언급하던데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는 현재 했죠. 충분히 투자할 돈이 있고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합니다.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입니다. 즉 내수 비중을 높이자. 이게 단순히 이제 외국하고 자료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단순 자료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내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수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줄이면 돼요. 수출을 줄인다? 수출을 줄이려고 그러면 그건 성장을 역행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내수를 갑자기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장도 이거는 상당히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자,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은 뭐 떨어졌다는 차원에서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뭐 근데 그렇게 우울하다고 볼 필요 없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메이징 했던 거죠. 어메이징 했던 거고, 워낙 옛날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이게 뭐 그 양이 안 찹니다. 안 차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요 퍼센트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 3%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3%.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매년 3% 전후 정도, 3에서 3.5% 봅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이게 어느 정도냐. 3에서 3.5%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죠.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꿈이고, 한 조금 더 잘해가지고 2%에서 1% 떨어지는 것을 좀 반등을 시켜가지고 한 3%대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여건은 굉장히 안 좋다. 고령화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서 여러 새로운 산업을 찾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일자리도 나오고 또 뭐 월급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상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장 생산 소득 지출, 한국 경제 전체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모습에 대해서 외국하고의 비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의 지금 GDP,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 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